사실 GDP가 우리 번영이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전혀 아닙니다. 핵폭탄이 많아지고 고속도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기후위기를 심화시켜도 시장에서 거래되면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뭐 안녕과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기후 생태계, 우리 삶의 활력, 행복감 이런 것들은 GDP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유럽 한 연구소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20분이랍니다. 20분이래요.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또 경제 성장률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불평등하고 갈등, 또 사람들의 소외감, 번아웃, 그다음 무엇보다 기후재난. 근데 이런 조건들이 저는 탈성장을 먼 미래의 일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모색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당장 한국의 현재의 대안이 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어?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게 탈성장이었어라고. We skip the light fandango.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의 강원주입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사회전환의 이정표 탈성장 제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한국에서의 탈성장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의 이보아 코디네이터님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탈성장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좀 생각해보면 한국만큼 이렇게 성장주의가 강한 나라도 좀 드물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은 사실 국민들한테 되게 엄청난 자부심이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3% 이상의 경제 성장이 거의 정책 원칙이다 싶기도 하고요. 가능할 때 많이 일하고 또 벌고 또 투자를 해야 좀 이렇게 성장도 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한국 사회에서 탈성장이 가능할지 그럼 이전에 한국에서의 어떤 성장주의의 고찰은 왜 중요할지 이런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보아 코디네이터님부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무엇보다 이제 기후위기가 있겠죠. 한국에도 기후위기 최전선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그리고 주류사회 대응은 계속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기술적 해법, 시장적 해법 이런 것들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황당할 정도로 핵폭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정부의 진보, 보수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 기후학자나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도 성장주의 그리고 물질적 처리량을 해결하지 않으면 온실가스의 의미 있는 감축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점점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환경운동, 뭐 기후운동뿐 아니라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도 보면 한국 정치권이나 언론이 그러니까 뭔가 기후과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한 게 아니라 기후 침묵에 가까웠던 거죠. 이제 2019년 이후엔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한국판 그린 뉴딜이나 뭐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런 것도 모두 성장하면서 훌륭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윈윈 해법 이걸 얘기하는데 다 성장주의가 낳은 기만이고 자기 기만이가 운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또 대통령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외국 회의 가서 뭐 입장 발표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거나 역행을 하고 있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일 그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제일 목소리가 큰 게 수도권, 서울, 특히 강남 3구 의원들이에요. 이런 데들이 가장 경제 성장에
수혜를 보거나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고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국회가 이 기후위기를 대처하기는커녕 이 성장주의의 확대 재생산 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 현실 정치에서 성장주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이 케이스마다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법을 없애고, 그러니까 지위를 떨어뜨리고 녹색 성장법을 만들었어요.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려고. 말도 안 되는 법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탄소 중립 법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뭐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인 거예요. 녹색 성장을 꼭 넣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뭐였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한 한국형 그린뉴딜 이런 것도 녹색 성장하고 실은 별로 안 다른데 굳이 그럼 법안도 그냥 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사실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하면서 녹색 성장하는 기본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그 기후위기 그 비상 그 선언 결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딱 두세 달 뒤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또 정의당을 제외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만장일치에 각각의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온실가스를 신공항 엄청나게 배출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기후가 망하는 거고 만약 공항 이용률이 낮아지면은 공항이 망하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사실은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기후위기 특별 결의란 국회하고 그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동의를 해준 국회는 다른 국회냐? 아닌 거예요. 완전 자가당착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그 탈원전 입장은 지속을 하고 있지만 SMR 연구 개발은 반대를 안 합니다. 성장 동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전 수출에도 반대를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주의 스스로의 어떤 천병이고, 근데 그래야지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동네에 뭐 8차선 고속도로 유치하고 큰 뭐 랜드마크 건물 만들고 뭐 동양 최대 뭘 해야지 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하고 대통령실을 바꾸는 것하고 성장주의 극복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탈성장은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보아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동해 가스전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산유국의 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뭐 언론, 야당 다 마찬가지죠. 개발의 경제성, 뭐 확률은 뭐 의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석유나 가스 개발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황금이 있다면 얼마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대박 아닐까? 뭐 이런 정서가 여전히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한계, 탄소 예산 이런 개념과 인식이 현실 정치 정책하고는 뭐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초반에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경제가 무한하게 성장하고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뭐 개발하고 막 이러면 그런 것들이 뭐 국민들의 삶에도 마치 영향을 주고 다 같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무한 성장주의, 그러니까 아주 뭐 가난한 사람부터 혹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까지 무한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한 성장주의, 이게 성장을 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압도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기인을 한 걸까요? 박정희 체제의 영향과 이어지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 전쟁 후에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박정희 정권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죠. 그래서 독재는 뭐 찬반 이것과 무관하게 압도적인 지위가 국민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정책을 펼치든 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제 재현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되는 거고, 뭐
가장 극단적인 게 4대강과 같은 네, 그런 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출 뭐 몇 조 달러, 성장률 몇 퍼센트 이런 게 절대적인 지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가 만들어낸 문제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성장률이 떨어지면 아이고 뭐 우리 동남아시아 나라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뭐 생산 가능 인구, 뭐 가임 여성. 사실 이 용어도 성장주의의 의도들이긴 한데 아무튼 소위 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구가 줄고 생산과 소비 모두 그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게 한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엄청난 물질적 성장을 바로 가까이 겪었었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기차가 이제 빨리 달린 것은 역사적으로도 정말 일시적이고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어게인 박정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것들이 거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박정희 체제 얘기하니까 아까 그 핵발전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핵발전하고 성장주의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익 태극기 부대의 그 집회에서 피켓에 촛불 끄고 원전 켜자 이렇게 구호를 갖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구호를 이렇게 잘 입에 딱딱 붙게 만들 수 있지? 근데 그 구호가 그 다의적인 게 촛불이 그 이 광우병 촛불 또는 박근혜 탄핵 촛불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원전 켜자라는 거는 재생에너지 해봤자 촛불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말 용량 크고 정말 성능 뛰어난 경제적인 원전 하자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 그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거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원전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보릿고개를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원전 같은 걸로 극복을 한 걸로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른바 민주 진보 정부는 그런 박정희의 업적을 허문다는 거예요. 원전 탈원전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무식하고 무책임한 이 좌파 정부 이런 식으로 또 코드가 생겨나는 거죠. 또 남북 체제 경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서로 원전뿐만 아니라 사실 찬스만 있으면 핵무기 개발을 해볼까? 이런 또 욕구가 스물스물 문득문득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성장을 못하면 그러면은 저쪽에서 잡아먹힐 수도 있어. 동남아시아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어. 일어나는 이런 조바심, 강박관념 같은 게 굉장히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갖고선 이 초고층 아파트와 뭐 이 자산을 축적한 사람은 불과 국민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도 대리 만족 또는 대리 욕구. 내가 성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성장을 해야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장에 대한 욕구이든 아니면 누군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강요하고 주입해서 생겨났던 어떤 성장의 욕구이든,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성장 욕구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강하잖아요. 뭐 교육, 문화,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되게 강한데, 이런 성장주의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극복하거나 대안을 마련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승용차, 자격증, 소위 말하는 스펙, 그리고 편의성 높은 대도시에서의 삶,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 어마무시하게 입시 경쟁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게 바람직하거나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좀 차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뭐 TV만 틀면 좋은 아파트, 승용차를 갖는 게 여러분의 인간적 수준을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기 때문인 거고, 그게 이제 그림의 떡, 남의 떡이지만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장만해 둬야 뭐 친구나 친척들한테 면이 서고,
평생 대출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주택이나 자동차를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데도 그게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그 아파트와 승용차가 멀다면 뭐라도 애서핑을 해서라도 가성비가 최고인 최신 아이템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이제 소비주의가 그냥 행복의 수단,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남게 돼버린 거인 건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건 성장주의가 우리에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문화와 그 내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럽 한 연구소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20분이랍니다. 20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24시간에서 40분, 23시간 40분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야 돼. 그 20분짜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도 또 하나의 조바심이 되고 시간도 쫓기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이 생각과 문화를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시 뒤집고 또 뒤집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두 그라인더를 새로 하나 샀는데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생각해 전동으로 살 걸 그랬나라는 새 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아주 짧게 스치듯 지나갔다라는 그런 그쵸. 반성이 되네요. 왜냐면 또 이 그라인더를 갈면서 이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빠르게 해버리는. 케이트 소퍼라는 분의 그 성장 이후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분은 대안적인 행복, 대안적 쾌락, 그러니까 소비주의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또는 오히려 소비주의가 가로막는 대안적인 쾌락과 행복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게 있느냐? 직접 하는 생산활동, 예술활동. 근데 그러려면 덜 일하고 더 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과 건강의 원천이죠. 근데 그러고 싶어도 아니 좀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고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한강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탈성장은 나는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싶어 나는 자발적으로 여유 가질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필수적인 주택, 의료, 교통, 뭐 교육 이런 기본 활동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과잉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군수 산업, 낭비적 투자 이런 데 가는 돈을 갖고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거는 경제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돌고 돌아가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방 소멸, 기후 재난 또는 산업 전환을 직접 겪고 있는 그런 탈석탄 지역 또는 원전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원전 주변 지역 이런 지역민들, 집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탈성장 시나리오를 만들고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경제 성장 말고도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국은 세대마다 이제 우리 아까 박정희 세대 얘기도 했는데 그 성장에 대한 느낌과 태도들도 다들 다를 것 같아요. 경험하는 바가 또 다르니까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 기성세대와 또 MZ세대, 요즘 청년들에게 이제 성장주의라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할지. 베이비 부모시잖아요. 네, 저까지 베이비 부머죠. 네. 근데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근데 한국에서 성장의 또 개발의 수혜 영향이 그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인공 황정민이 이 독일을 갔다가 이 월남전 갔다가 뭐 중동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그 작은 그 가게를 차려갖고선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잖아요. 또 이렇게 부인은 묵묵히 내조를 하고 참 아름다운 소가족, 어렵지만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풍경으로 이제 형상화가 됩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집을 마련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죠. 근데 이 부모들한테 산업화 이전에 부모 세대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상상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부모의 활동의 결과로 기후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누적이 되고 불평등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MZ세대는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탓하기보다는 탓도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무한 경쟁, 그 다음에 끊임없는 불안, 이 속에서 그럼 더 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성장의 어떤 사다리를 그래도 올라타게 되고 내 사다리를 누가 걷어차느냐라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부모와 부머 이거 잘 구분돼야 되는데 부머 세대와 미래 세대로만 이제 단순히 볼 수는 그러니까 세대가 만들어냈다라고 본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 세대들이 자기만의 기억이 이제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머 세대는 가부장의 희생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경험이었다면 IMF 세대들 97년, 96년 이때는 IMF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들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피해와 포기가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잘 나가는 기업, 뭐 지역 이런 데 이제 몰아쳐서 모두를 성장시킨다는 이데올로기가 이제 전면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립적 삶의 수단 이런 거는 사실상 이미 그 세대에게는 사라져 있는 상태고 노동시장, 상품시장에 대한 의존이 거의 절대적이 되는 그러니까 심화가 됐고 지금 또 닥친 위기, 기후위기와 같이 또 지방소멸, 세대 갈등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대화가 또 솔직하게 돼야 되니까 더 어렵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이 MZ 세대는 이 성장의 어떤 쳇바퀴에서 자발적으로 좀 탈출하거나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또 움직임들도 의미 있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다른 삶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성장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좀 특수한 성장주의와 관련되었던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무한 성장주의에 갇혀져 버린 어떤 한국 사회에서 좀 제시할 수 있는 탈성장의 정책과 의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에서 정책 제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좀 힌트 될 것들이 있는데 이후 네 번째 요구가 삼척 맹방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또 가덕도 새만금 제2공항 이런 이 토건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할 것.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해결과 탈성장을 위해서 무슨 추상적인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중단해야 된다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지역은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런 불만도 있고 불안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들을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자. 이게 또 기후위기 비상 행동의 5번째 요구입니다. 중단하고 포기할 게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하고 더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하려면. 그래서 12번째 요구가 기업과 부유층한테 세금을 높이고 국방비와 토건 예산을 정의로운 기후 재원으로 이제 돌리자.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또 흥미롭고 과감한 요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 목표에서 GDP를 대체하는 지표를 도입하자는 것.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구체적으로는 주 4일제 노동, 에너지 휴가제 도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 생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지원, 채식의 제도적 보장, 차 없는 도시와 무상교통, 과소비성 광고 금지와 수리할 권리 도입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허용된 것 같으세요? 사실 유럽 이런 해외의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시행이 되면은 한국에서도 저런 게 가능하네? 해보니까 괜찮네?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아도
더 이롭고 재미난 삶을 끌어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쌓았고 더 큰 도약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절제가 돼야 되지만은 그런 전환은 더 가속화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요구안들을 보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좀 재미있는 또 지금 당장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GDP 대체 지표? 이거 좀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 GDP 대체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DP 개념의 역사 그리고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절대적인 숫자, 절대적이 돼버린 숫자가 어떻게 우리 삶과 정신을 지배하게 됐는지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사실 GDP가 우리 번영이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장 가격으로 측정된 생산물의 양으로 경제 성과의 한 측면을 보여줄 뿐인데 근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냉전을 거치면서 만능의 절대 지표가 이제 된 거죠. 핵폭탄이 많아지고 고속도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기후위기를 심화시켜도 시장에서 거래되면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뭐 안녕과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기후, 생태계, 우리 삶의 활력, 행복감 이런 것들은 GDP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는 정말 훌륭한 말을 했는데 GDP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 이런 아주 일가를 던지기도 했죠. 그래서 다양한 GDP 대안 지표가 이미 개발이 되고 이미 여러 유럽이나 이런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참진보 지수, 뭐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뭐 국민 총행복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케이트 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도 이런 아이디어와 이제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증가하는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행성적 한계를 나타내는 도넛의 바깥 고리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그 도넛의 안쪽 고리 사이 면적을 지키는 그 균형이 경제의 기준과 평가의 근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실험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현실에서도 정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남의 나라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빠르게 따라가는데 이런 좋은 거를 어서 빨리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듣고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주장이나 모색이 없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살림 선언? 맞습니다. 그 한살림 선언 그리고 이 한살림 선언의 바탕이 된 게 이 동학하고 한울 정신인데 이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엄청난 철학을 갖고 있는 한국 원조 탈성장이에요. 공산당 선언만큼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한살림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장일순 선생님, 원주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그 개척하신 장일순 선생님은 이렇게 나락 하늘 속의 우주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한 씨앗마다 그 안에 우주가 있다는 것이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생명 사이의 연결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삶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고 멀어져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원리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장일순 선생님의 사상을 전하고 많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 우리가 닥친 문제들의 가장 현실적인 어떤 해답을 그 탐구하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또 야단도 치신 게 그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을 이끌어 오시면서 탈성장 전도사였죠. 사실은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근데 또 최근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그 홍세화 선생님 또는 경제학자 그 정태인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생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정말 우연치 않게도 탈성장의 어떤 메시지와 제안들로 수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보면은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귀농운동, 협동조합운동, 대한화폐운동 그리고 동네마다 그 이윤이안이라는 그 공생공락하는 앙드레 고르치가 했던 공생공락하는 삶을 실험하는 공방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유럽의 그 탈성장 연구자 운동가들은 나우토피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에서 없는 장소라는 의미의 단어죠. 유토피아. 근데 나우, 지금
가능하고 존재하는 유토피아라는 조어가 나우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한국의 나우토피아들에서 저는 한국의 탈성장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굉장히 풍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펼쳐지는 여러 실험과 시도들은 그 이후 그 영상들에서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우토피아나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팔당이나 밀양 그 얘기는 좀 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팔당은 이제 2012년에 4대강, 4대강 사업에 맞서서 유기농지를 이제 지키려고 했던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의 투쟁인데, 농경 투쟁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또 구호를 만들어야 된다. 공사 말고 농사. 뭐 발전 말고 발전.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에 심는 퍼포먼스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벌써 10년 전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팔당 투쟁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나우토피아라는 게 가능하구나,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얻어가는. 그리고 이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그 나오미 클라인이 말했던 블로카디아라고 부른 거의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정과 경찰이 이렇게 행정대 집행 그리고 인권유린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밀양 할매들과 연대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대자들이랑 할매들이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때는 이제 공동체라는 말조차도 그렇게 익숙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그 공동체라는 그 말 아닐까?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세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세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잘 보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한국의 사회운동 내에서도 탈성장과 연결이 되는, 탈성장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 사회운동들이 곳곳에서 있었는데, 그 외에 한국 전반의 사회운동, 을 봤을 때 이 탈성장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었던 것과 연결도 되지만, 하지만 이거를 또 탈성장이라고 딱 명명하는 순간 그것을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전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또 경제 성장률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지속되지 못하죠. 그리고 늘어나는 불평등하고 갈등, 또 사람들의 소외감, 번아웃, 그다음 무엇보다 기후재난. 근데 이런 조건들이 저는 탈성장을 먼 미래의 일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모색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당장 한국의 현재의 대안이 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낯설거나 탈성장에 대한 연구소 말고 다른 연구소가 별로 없거나 소수의 목소리 같지만, 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와 조건들을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만 하면은, 아 그래, 성장주의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탈성장을 이래저래 좀 연결하고 시도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성장이 어떤 당이다 또는 위기 속에서 그냥 해야 될 숙제다, 이게 아니라 더 즐겁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우리의 삶, 공동체, 이런 방식과 제안으로 각자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이든 각자의 탈성장 스토리를 좀 궁리를 해보고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뭐 이보 선생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몰랐어?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게 탈성장이었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곳곳에 탈성장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게 좀 더 많이 힘을 얻고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농업 문제, 먹거리 문제로 이제 모여있는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탈성장과 관련한 책들이 빠르게 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같이 이제 번역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나온 이제 사례를 모은 그거예요. 탈성장으로 모을 수 있는 사례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한국에선 이거보다 더 지금 나아갔는데 이미? 이런 사례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제 발굴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탈성장을 굉장히 다루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 성장주의를 극복하는 아이디어와 만나느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사실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좀 이어서 좀 마지막 질문인데 기존에 이제 두 분은 연구자시기도 하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것 말고도 내가 관심 있고 또 내가 이것이 탈성장이야 혹은 이것이 탈성장과 함께 해야 돼 라는 것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너지 기후 정책을 한 10여 년 정도 연구 활동을 했고 또 탈핵 운동에도 관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이 뭔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 강론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나 또는 기술로만 이제 이 협의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는 핵 발전하고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또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더 많은 또 성장이 필요한 것이냐. 이 뱅뱅 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거대한 성장주의라는 엔진과 강박이 문제구나라는, 답을 얻은 거죠. 굉장히 반가운 답을 얻었고, 그러니까 또 많은 것이 설명되고, 더 적극적인 재미난 어떤 대안을 제안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탈핵 운동가 밀양성장탑 관여를 같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개발의 민족 아닙니까? 개발을 하는데 그걸 개발에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 확실한 제도 하나가 딱 하나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예요. 근데 그 환경영향평가에는 대안평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을 보면 개발 1안이 있는데 개발 2안이 있고 개발 3안이 있는 평가예요. 개발을 하지 않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전탑을 여기로 그을 것이냐 저기로 그을 것이냐가 대안 평가가 아니라 송전탑을 정말로 긋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가 질문이 되는 평가. 그것이 이제 특히나 국책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한국에서 이렇게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개발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각자의 스토리라면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연결 얘기가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밀양송전탑이 다른 이제 사운드라고 약간 좀 다르게 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탈핵이라고 하면은 방사능 위험을 그때까지 계속 얘기를 했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좀 진보적인 경우에도 에너지 요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가짐으로써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만 접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도시민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맨날 쓰고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전기를 쓰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니까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운동도 원래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면서 이 먹거리 운동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도 그렇게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 전기가 나한테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거쳐왔는지를 만나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 탈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핵목도 마찬가지고 성장과 탈성장에 대한 것도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재발견하고 재연결하는 것이 아닐까. 네, 오늘 사회전환의 이정표 탈성장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두 번째 시간의 마무리를 재해석, 재발견, 재연결, 재재재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내가 해왔던 어떤 실천이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이미 탈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곳이 아닌지 또 내가 탈성장과 함께 연결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의 좀 계기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